예, 이번 시간엔 부동산 금융론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증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발행되는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투자회사하고 좀 다른 거죠. 부동산 이제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구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이것들은 부동산 증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증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주요한 차이점은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집합투자증권 발행자에게 환매를 청구해버릴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른 제3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발행인 회사면 그 집합투자증권이 주식이라면 그 회사에게 나 이 집합투자증권 그대로 그대로 팔겠습니다 라고 해버릴 수 있대요. 이거 환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도 마찬가지죠. 회사 주식은 회사 측에 대해서 이 주식 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3자에게 주식시장에서 팔아야만 되는데, 근데 집합투자증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익이 나면은 반드시 90% 이상을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돼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럴 의무가 없는데 이건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되니까 전형적인 이 투자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이 상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비상장 주식은 그 유통이 잘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건 이제 이익이 나는 경우에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투자 수단으로서 가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발행된 부동산 관리 유동화 증권은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보면서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발행되는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좀 부족한 자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도 현금은 아니니까 유동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대출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 차입자가 물건을 갚아야지만 현금이 되는 거고, 그 채무를 갚아야 변제해야만. 부동산도 바로 현금이 되는 게 아니고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동성이 작은데 이런 것들을 증권을 발행하면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는 유동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유동성을 높이는 것을 자산 유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자산 유동화 법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약칭해서 자산 유동화법이라고 하는데, 자산 유동화법이 제정되어 있지요. 근데 이 자산 유동화는 꼭 이 자산 유동화법에 의한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법상에 그냥 일반 회사가 이 유동화 업무를 하고 하면 이제 유동화 회사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상법상 일반 회사에서 유동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법에 의하면은 이제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거가 자산 유동화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유동화 전문 회사는 뭐 유한 회사여야 되고, 뭐 그다음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게 금지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그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동화 전문 회사가. 그리고 유동화 계획, 유동화를 하려면은 뭐 유동화 증권 발행할 유동화 증권의 종류, 총액, 발행 조건 이런 것에 관한 계획, 이걸 자산 유동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걸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이
그래서 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를 등록해야 되니까 금융위원회 유동화 계획을 그다음에 그 상법상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비등록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하면 이제 혜택도 있죠. 번거롭기만 한 게 아니라 조세 감면이나 뭐 그다음에 뭐 채권 양도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이 특례들이 있는데 이런 장점 그건 장점이죠. 근데 이제 유동화 계획들을 뭐 사전에 등록해야 되고 또 유동화 전문 회사가 또 설립돼야 되고 별도 회사가 설립되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비등록 유동화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다음에 우리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택저당 채권,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이러면은 그 채권의 유동화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업무를 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한국주택 HF공사 주택금융공사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방식에 의하든 그러니까 뭐 등록 유동화든 비등록 유동화든 또는 이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든 자산 유동화의 경우는 세 가지 주체가 개입돼요. 자산의 보유자, 이 주택저당 채권 같으면 주택저당 채권의 보유자, 은행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유동화 기구, HF공사가 이제 HF공사나 또는 이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 이런 것들 또는 이런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 유동화에서는 유동화 전문 회사 등록 유동화의 경우에는 아니면은 비등록 유동화 경우는 그냥 유동화 회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탁업자도 유동화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대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주택저당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양도받거나 신탁을 받은 다음에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이걸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유동화 증권을. 예, 이런 형태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이 발행되는 증권을 ABS라고 합니다. 이 자산 Asset Backed Security 하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으로는 뭐 부동산 개발 PF (Project Financing) 자산 유동화 증권, 이 PF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유동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 증권,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그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등록 ABS 중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비등록 유동화에 의한 유동화 증권을 통상 ABCP라고 합니다.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 담보 기업 어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요.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자산 보유자 측면에서는 이 부채 없이 현금을 용이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양도를 해버리니까 그 채권을. 그래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자 측면에서는 자산 보유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되죠. 예, 유동화 기구가 이것들을 신용 위험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쪽 자산 보유자가 뭐 어찌 됐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은행이 대부분인 경우니까 은행은 안전할 수가 있는데 또 자산 보유자가 꼭 은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는 유동화 기구에다가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이 자산 보유자의 주택저당 채권에서 그 주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 채권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대출채권의 대출자 대출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매출채권의 매출채권을 받지 못했다거나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유동화 증권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위험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여기서 다 가로막아 줍니다. 예, 그래서 신용 위험으로부터 단절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당 증권, 제가 처음이라고 했던데 이런 자산 유동화 제도가 이제
19세기부터 그 발현이 됐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다음 화면에서 배우는데 그때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저당 증권이에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고 채권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 그런 걸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면 저당 증권이라고 해서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MBS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을 말해요. 그래서 이때 이 주택 소유자 등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사회적 장치를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은행 소유자가 은행에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받고 이 돈을 대출 받는 거 1차 저당 시장. 그다음에 이 은행은 요 대출 채권이 있으면 요걸 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금융기관이 이런 대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은행이 이걸 이제 다른 유동화 회사에 넘기고 유동화 회사가 이제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발행하죠. 그러면 요 시장 이 금융기관이 은행이나 뭐 이런 걸 통틀어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및 저당권을 기초로 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장치를 이제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요 은행하고 요걸 이제 뭐 보통 하나의 저기로 봐버려서 이걸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자산 유동화는 미국에서 이제 20세기 후반, 19세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19세기는 너무 빠르고 20세기 후반에 발현됐는데 저당 증권이 시초입니다. 이렇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저당 증권은 다음 유형으로 발전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저당 증권은 그 보유자가 특정 대출 채권의 집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저당 증권 보유자들은 저당 채무자들이 지불하는 매 기의 원리금을 그대로 지불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지불하는 매 기의 원리금을 이러한 증권을 MPTS 알고 계셔야 돼.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y M이 뭐고 P가 뭐고 T가 뭔지고 S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MPTS 이런 증권을 그래서 MPTS 보유자들은 대출 채권 집합의 지분권자 소유자이므로 대출 채무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이 사람들도 바로 위험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부담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대출 채무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 사람들이 못 받아요. 이 중간에서 이 완충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MPT에서는. 그래서 이걸 지분형 저당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 증권 보유자들이 대출 채권 집합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권 발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권 발행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단지 대출 채무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 위험은 증권 보유자가 부담해요. 현재는 조기 상환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기 상환 위험은 부담을 했어요. 이걸 MPTB 중간적인 형태죠. Mortgage Paid Through Bond. MPTS하고 TB 여기는 S고 여기는 B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증권 보유자가 증권 발행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조기 상환 위험도 증권 발행자가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까지 이 가운데서 부담을 해버려요. 이걸 MBB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MBS 저당 증권의 종류는 MPTS하고 TB, MBB 형태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 각각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MBB 형태 현재는 MBB 형태가 통상적이고 MBB 중에서도 이제 이 CMO 이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라는 다계층 증권 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출 그 채권 집합별로 하나의 증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증권이 발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만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고 지급 우선순위도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는 이자는 연 7%, 이자 지급 시기는 3개월, 만기는 1년 하는 이런 증권을 발행되기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증권을 이자 연 8%, 이자 지급 시기 6개월, 만기는 1년이 아니라 뭐 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기나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을 서로 달리한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CMO입니다. 그래서 이 다계층 증권은 채권 이외의 형태, 뭐 수익증권 같이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우리나라 HF공사 주택저당증권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출채권 집합에 기초한 각 증권의 종류를 트렌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증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주택저당증권이 중요합니다. 이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저당증권을 두 가지 종류로 양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저당증권. 이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요건 채권이에요. 채권. 이 채권 한자가 이 채권.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은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증권 그리고 이제 그 차이고, 이제 명칭은 HF공사에서 이걸 이제 이 담보부 채권을 MBB라고 하고 저당증권을 자기들은 이제 MBS라고 구별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MBB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MBS는 저당증권 일반을 말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차이가 중요해요. 주택저당증권은 HF공사나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전문 회사를 SPC라고 이제 약칭을 합니다.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해서 그 신탁 계정 이름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계정의 이름으로 발행하니까 채권이 아니라 수익증권이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 이런 신탁 설정 없이 직접 발행을 하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소지자는 담보권자예요. 채권자이죠. 채권자. 그래서 해당 채권 유동화 계획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면은 HF공사나 SPC 자산 중 채권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죠. 채권자니까. 근데 이제 주택저당증권 소지자는 채권자가 아니니까 수익권자에 불과하니까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는 HF공사나 SPC가 그 지급을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자산 유동화 증권 중에서 저당증권 이외의 또 다른 하나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장래 현금 흐름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저당권을 설정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당증권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자는 주로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래서 자산 그 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 회사가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냥 일반 상법상 회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요. 대출 채권을 들어. 그래서 이런 건 부동산 PF 뭐 ABCP가 되겠죠. ABCP 그 비등록 유동화에 의한 그 유동화 증권인 경우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행을 하고 사업시행회사에 대한 SPC에 대한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제 이 리츠라고도 부르죠.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렇게 해가지고 리츠라고도 부르고, 이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의해서 설립한 주식회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나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금지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면은 그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 회사는 또 혜택이 있지만 또 규제가 있다고 했듯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를 세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을 여기 쭉 나열돼 있는데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이 뭐 일정액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설립에 있어서 모집 설립, 발기 설립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물 출자 회사 설립할 때 발기 설립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부동산 리츠에서는 영업 인가 그리고 최저 자본금 이상 주식 발행 이후에만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업 인가를 받은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영업 인가를 받아요. 회사는 설립만 하면, 등기만 하면 설립하는데 리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인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에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만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회사인데, 위탁 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은 페이퍼 컴퍼니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그 뭐 자산 관리 회사나 이런 데서 대행을 해요, 업무를. 위탁 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인당 소유 주식 한도가 또 제한이 있어요. 몇 %로.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투자 수단으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누구나 분산돼 가지고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사 가지고 그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소득을 올려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장 요건이 되면은 지체 없이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업무 범위도 한정되고, 부동산 등의 투자로 업무 범위가 한정되고, 그다음에 뭐 취득 후 일정 기간 보유 의무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90% 이상은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읽어보시면 되고, 또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무 범위 중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들어있긴 한데,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 토지를 택지나 공장 용지로 개발한다거나 공유수를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재축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거, 이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속해요. 건축물들을 사는 거, 이미 신축되거나 재축된 건물을 사는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별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직접 신축 재축하는 것은 주식을 상장 후에만 할 수 있고,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다음에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 전문 자기 관리 리츠나 개발 전문 위탁 관리 리츠로 되면은 이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리츠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관리이면서 개발 전문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 전문 위탁 관리가 될 수 있고, 개발 전문 뭐 기업 구조 조정 요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총 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임대 사업, 개발 또는 매입 후의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에는 주식 공모 의무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는 여기 보시듯이 부동산의 취득 관리 계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개발 사업도 되긴 있는데 아까 이 앞에서 본 이런 제한을 받죠. 투자가 제한돼요. 증권의 매매 이렇게 몇 가지 부동산 관련 업무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종류별로 차이,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기업 구조조정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점 외의 지점 설치나 그 다음에 본점만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고용도 금지돼요.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상근 임원도 둘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자산관리 회사에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되고 일반 사무는 또 일반 사무등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탁관리 리츠를 페이퍼 컴퍼니 또는 명목회사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나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는 이사와 감사 대신 이사 감사 회사니까 이사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 감사 대신 자산관리 회사를 법인 이사로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 이사를 감독하는 또 이제 감독이사, 감사가 이제 이사를 보통 감독하는데 감독이사를 둬가지고 선임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리츠는 이런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뭐 직원 고용 제한이나 상근 임원 두는 거 금지 이런 제한이 없고 뭐 업무를 또 위탁해야 될 필요가 없죠. 자기 직원 고용할 수 있고 상근 임원 둘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하나의 요건이 자기관리 리츠는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대신 직접 일정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래서 그 밖에 차이를 또 표로 보면은 이 1인당 소유 주식 한도도 좀 차이가 나고 최저 자본금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뭐 소유 주식 한도에 제한이 없고 자기 관리는 30%, 위탁 관리는 좀 더 높아서 40%까지 1인당 소유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도 설립 시에는 10억 원, 그다음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고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70억 원까지 늘려야 돼요. 최저 자본금이 적어도. 그다음에 위탁 관리나 기업 구조 조정은 5억, 50억. 좀 더 뭐 페이퍼 컴퍼니적이니까는 좀 더 자본금이 적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능 부동산 투자회사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에서 기능이 나와요. 주식 발행을 통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공모 의무가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공모 의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 90% 이상 배당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간접 투자의 매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급자 금융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에다가. 그래서 이런 투자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이제 이런 투자 매개체 역할이 극명하죠. 자, 이제 부동산 증권 중에서 세 번째, 부동산 집합 투자 증권. 예, 부동산 이 집합 투자 기구에서 발행하는 것을 이제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집합 투자 기구를 알기 위해서는 집합 투자가 뭐냐? 집합 투자는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데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서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운용하는 거예요. 특히 증권이나 뭐 부동산 등의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게 집합 투자인데 이제 주로 부동산의 몇 퍼센트 여기 나와 있듯이 50%를 초과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를 이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 투자고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는 것은 집합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조합 형태 또는 신탁 형태의 기구예요. 그래서 집합 투자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투자 기구를 이제 펀드라고 보통 부르죠. 펀드. 예, 펀드에 투자한다 했을 때 그게 펀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펀드라는 게 회사일 수도 있고 실체가 조합일 수도 있고 뭐 신탁 형태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투자 증권이라는 것은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식 회사라고 한다면은 출자 지분은 주식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 공모가 아니라 사모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의 수가 49인 이하인 부동산 투자회사에 의한 금전 운용 배분은 집합 투자로 보지 않아요. 예. 집합 투자로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합 투자 증권은 환매를 청구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외의 부동산 투자 회사 그 사모이더라도 주주가 50인 이상이거나 또는 공모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에도 이 집합 투자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집합 투자 기구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돼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규정이 배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란 뭐 이런 것이다. 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취득세가 감면되고 몇 %, 그다음에 집합 투자 증권을 환매 시 과세 특례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환매했을 때 일종의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세 특례가 있어요.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이 환매를 청구해 버릴 수 있어요. 투자자가 집합 투자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환매 가격은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하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나 유동화 전문 회사의 지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 지분의 환매를 청구할 권리가 없죠. 예. 그다음에 집합 투자 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꼭 풀어 보시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강의를 다시 들어도 되고, 또 이 교재를 읽어 보세요. 그 관련 부분들을. 예, 그러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